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로스쿨 면접을 위한 이론 공부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의 이름을 로스쿨 입학을 위한 최소한의 법학이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근데 로스쿨 면접을 위한 최소한의 법학이 아니라 로스쿨 입학을 위한 최소한의 법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면접을 위한 법학이 아니라 입학을 위한 법학이다. 자, 이거에 의미하는 바는 뭐냐? 물론 당연히 면접에도 도움이 되죠. 면접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근데 여기서 배운 것들이 결국은 기초 법학이거든요. 법학 기본이거든요. 여러분이 들어가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들어가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배운 것들이 은근히 자소서 쓸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면접을 위한 공부, 면접만을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선행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공부하게 될 내용의 선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쿨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법학 선행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막 선행하면서 다니지 않았어요? 중학교 가기 전에 좀 초등학교 애들이 막 2차 방정식 풀고 중학교 애들이 막 미적분 풀고 난 꼭 그래야 되나 싶긴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로스쿨을 가겠다는 사람이 왜 법학을 선행을 안 하는지 난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법학 공부하셔야 돼요. 어, 들어가서 정말 힘들거든요. 할 게 진짜 많거든요.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면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 법학의 내용이 주로 헌법 쪽에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헌법과. 그러니까 우리 헌민령을 보통 기본 3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법이 약간 좀 관련이 돼 있고 민법은 생각보다는 별로 관련이 없고 주로 헌법과 관련된 논점들이 면접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근데 들어가서 중요도는 민형헌이에요. 헌민령이 아니라 민형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로스쿨 합격하고 나서 선배들이 민법 선행부터 하라고 할 거예요. 아마 민법 선행부터. 네. 그래서 겨울방학 때 들어가기 전에 민법부터 열심히 돌릴 거예요. 민법을 다 하면 그 다음에 형법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보통 못 가요. 네. 사실 민법만 이래도 다 보고 들어가도 선행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것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형법까지, 형법 총론까지 보고 들어갔다? 와,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여러분이 보고 들어가실 시간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과정으로 끝낸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여러분 선행입니다. 들어가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요. 법의 적용과 해석이라는 파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법의 해석, 법의 적용. 이거는 뭐 헌법, 민법 이런 영역은 아니고 약간 이제 법학 전체적인 그런 내용인 건데 여기서 나오는 어떤 대립구도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전형적인 VS 구도가 앞으로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법주의라는 것과 법실증주의라는 걸 한번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법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확장 해석, 축소 해석, 유추 해석, 반대 해석 뭐 이런 거 리트 공부할 때 한 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그리고 사비니의 해석 방법론 이런 것들을 오늘 첫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의 적용과 해석부터 볼게요. 네, 우선 자연법론입니다. 자연법론. 자연. 우리 뭐를 자연이라고 하나요? 인공의 반대말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것, 사람 때가 타지 않은 것, 원래부터 있던 것, 원래 그런 것, 그렇죠? 원래 그런 것,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 자,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 네, 이런 게 자연법입니다. 원래 본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정법에 뭐라고 돼 있든 그게 법이에요. 자연법.
뭐 철학적이든 윤리적이든 사회학적이든 우리는 이 자연법은 배우지 않아도 그게 법이고 규칙이고 규정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법에 반대되는 말을 보통 뭐 실정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실정법. 자연법과 실정법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법이 있어. 어떤 나라에. 그러면 우리는 그 법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자연법에 어긋나니까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본다. 근데 그 자연법은 누가 결정해 주나요? 자, 이게 이제 계속 대립구도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연법과 실정법. 그래서 자연법은 보면 옛날에 고대 중세에는 이게 우주의 질서, 신의 뜻 이런 식으로 됐죠. 동양에서는 뭐 인이예지호, 뭐 인간의 본성 뭐 이런 거였죠. 이 자연법론은요, 자연법은 결국 이 자연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정법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실정법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우리가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악법이라는 걸 그럼 누가 정의할 거냐, 법이 악하다라는 걸 누가 정의할 거냐, 그걸 자연법이 정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이 잘못되었다, 이건 법이 잘못된 거야 라는 평가를 내릴 때 그 정당성의 잣대가 되는 게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은 사실 그 자체로는 힘은 없어요. 자연법은 그 자체로는 힘이 없어요. 다만 우리를 규율하는 건 실정법일 것이고, 그 실정법이 잘못 나가고 있을 때 자연법이 그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혁명, 저항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혁명이 있었습니다. 시민혁명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혁명, 위로부터 혁명, 아래로부터 혁명이 있었습니다. 혁명은 대부분의 경우 실정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정법을 어기는 행위인데, 그것이 정당화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실정법을 어길지언정 자연법에 맞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법 위에 법.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정의로워 보입니다. 뭔가 자연법은 정의로운 것. 과연 또 그럴까요? 자연법은 정의로운 것일까? 일단 자연법은 제일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정법은 일단 눈에 보이는데 자연법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자연법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본래부터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 본래부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악법도 법이고, 아니 악법은 법이 아니고, 그래서 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가 맞는데 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거는 어떤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연법은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실정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그런 소극적인 기능에 머무를 뿐, 자연법 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자연법에 대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입장이 법실증주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법실증주의. 선천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선천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형식적으로 타당한 게 중요한 겁니다. 실정법이 중요합니다. 직접 주어져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 사실적인 것,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법실증주의입니다. 우리가 법치국가, 법치주의라고 할 때 그게 자연법일 수도 있지만 보통 보면 그게 법실증주의 쪽에 가깝습니다. 자, 이거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통일된 기준입니다. 일관된 기준입니다. 법 위에 법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법관이 법을 해석하는데 실정법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법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해석을 한다? 근데 그게 법관마다 다 다르다? 그러면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따르란 말이냐? 법관이 이런 자의적인 행동을 하면 곤란합니다. 법에 나와 있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성문법,